제가 이제 메시지를 전달드려야 되는 시간이 약 15분 정도,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들이 오시니까 너무 지루하지 않게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려야 해서 중간중간에 나오는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냥 자료를 보고 참고하셔도 될 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제가 화면에 QR을 하나 띄웠습니다. 이 QR은 오늘 설명의 내용을 제가 이제 웹사이트로 정리를 해 갖고 나중에 좀 보시기 편하도록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찍어서 바로 링크대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웹사이트로 접속이 될 겁니다. 그 웹사이트에 접속이 되면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종이 자료가 웹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라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기가 좋을 거예요. 항상 요즘에는 이제 카메라 켜서 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아래쪽에 그 QR하고 연결되어 있는 링크가 바로 뜨죠. 그러면 그거를 탭하셔서 들어와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이제 한 25년 정도 영어를 가르친 영어 강사이고요.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어머님들 그리고 잠재적으로 저하고 함께 공부할 친구들은 뭐 재작년부터 뭐 같은 맥락으로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어머님들이 될 것이고요. 학생들도 저한테 굉장히 특별한 학생들이 될 것입니다. 별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제가 일주일에 7일을 꽉꽉 채워서 수업을 하다가 재작년부터 이제 그러니까 재작년부터는 화요일 하루 고3 수업 하나만 하고요. 수업은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어머님들은 제가 1년 동안 소통을 할 유일한 학부모님들이 될 것이고 학생들은 저하고 또 같이 공부를 할 유일한 한 반의 학생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대치동에서 쭉 수업을 하다가 25년 차 되던 해에 이제 수능 콘텐츠 쪽으로 회사를 다시 새로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일타 선생님들의 성함을 호명을 하긴 좀 그러나 다들 알고 계시는 메가스터디나 대성 학력평가 이제 연구소나 대성 마이맥, 이투스 EBS에서 그냥 간판으로 계시는 선생님들의 모의고사를 제작을 하고 있고요. 주간고 회사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여름 이후에 여기에서 풀게 될 강대 K 모의고사나 직접 또 따로 구매를 해서 풀 수도 있는 대성의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등등을 출제하는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그런 이제 모의고사를 출제를 하다 보니 되게 좋은 장점 하나는 뭐냐면 큰 회사가 갖고 있는 명백한 장점은요. 3평, 6평, 9평 때마다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적용을 해달라는 일타쌤들의 굉장히 구체적이고도 명료한 요구사항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트렌드에서 저희는 항상 꼭대기에서 같이 흘러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컨텐츠 쪽으로 그 다음에 그때그때 트렌드에 맞는 수능형 문항들의 전개 구조나 특히 올해 수능에서 다시 한번 도드라졌는데요. 자, 얘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평처럼 올해 수능이 어려웠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예전만큼 영어에 시간을 쏟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참 뭐랄까 자꾸 정부는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하고 전반적인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만 따라가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 현실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지금 평가가 되는 것이 1등급 컷은 한 3에서 4% 정도라고 하니 결국은 뭐 일전에 어려웠던 수능의 상대평가와 별 다른 바가 없고요. 얘기했었던 뭐 킬러 문항 배제 원칙을 준수했다라고 하는 말들이나 선택지를 뭐 가지고 변별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들은 정말 말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고요. 학생들은 사실은 굉장히 피드백이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피드백이 전반적으로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학원 강사들을 교육하는 커뮤니티를 또 회사에서 운영을 해요. 그래서 전국의 학원 강사들을 한 3만 명 정도 이제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설문도 하고 리서치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영어 선생님들의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내용이라 참 뭐랄까 어려웠던 수능이었고,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라서 빈순삽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계신 어머님들의 아이들도 올해에도 되게 힘들어 하겠죠. 근데 제가 1, 2월에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처음에 빈순삽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빈칸 추론이나 순서나 삽입이나 문제풀이의 기술을 가지고 하기 전에 일단 아이들이 파악해야 되는 게 어떤 키워드로 구성을 하고 평가원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며 전개 구조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가장 중심적인, 우리가 이제 왜 대의 파악이라고 하는 중심 내용 파악만 조금 빨리 해줘도 너무 좋은데 그게 오래 걸려요. 중심 내용 파악이 오래 걸리니까 빈순삽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빈순삽이 어렵다라는 건 너무 원론적이고 뻔한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뭐 칸트 쇼크라고 제가 이렇게 내용을 적은 거는 올해 유난히 과목마다 이제 칸트 배경을 가지고 문제를 많이 출제하기도 했고, 추상적인 데다가 그 추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통상 빈칸 같은 경우에는 역추론, 그러니까 그 빈칸이 출제되는 기본적인 로직 3개 중에서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새롭지 않았어요. 빈칸 앞에 부정어가 있어서 결국 빈칸에 들어가는 정답이 중심 내용에 명제가 들어가면 되는 그런 이제 그 사실 학생들은 계속 들어왔었던 내용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느끼지만 소재가 우리 일상과, 그러니까 아이들이 맞닿아 있는 일상과 친숙하지 않으면 어렵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칸트데이라고 아이들이 막 그렇게 회자화했던 것은 참 뭐랄까, 소재로 칸트가 늘 나옵니다. EBS에도 나오고 평가원에도 나왔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적인 측면이나 수능이 빈칸이 출제되는 측면이나 사실상 새로울 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전적인 어려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에 있는 매력적 오답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한 3년 전 수능부터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죠. 뭐냐면 지문이 설령 조금 더 해석이 쉬워지더라도 선지에서 자꾸 애들을 괴롭히거든요. 근데 이 괴롭히는 방식이 조금 치사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선지가 예를 들어서 지문이 정치에 관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를테면 중심 내용이 정치란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가기 위하게끔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로직들을 펼치는 것이다. 뭐 이런 것인데, 선지가 어떤 식으로 이제 애들을 낚냐면 영어로 되어 있다라고 상상하시면 조금 더 공감이 되실 텐데요.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정치적이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키워드가 있고 사람들이 잘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있으니까 영어로 선지가 나왔는데 내용은 완전히 다른데 키워드는 비슷한 것들을 배치를 하니 아이들이 지문을 완벽하게 다 해석을 해놓고도 거기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선지가 나온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이게 우리가 흔히 수업을 하는 초반부는 애들한테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왜? 스킬적인 것이나 세세한 것에 자꾸 아이들이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요, 중심 내용을 자꾸 놓쳐요. 중심 내용이나 글이 갖고 있는 전개 구조나 평가원이 어떤 식으로 지문을 가지고 중심 내용을 숨기거나 중심 내용에 힌트를 배치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너무나도 세세한 어떤 그 뭐 처음부터 우리가 선지를 한다. 그럼 애들은 또 그것만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가운데 선지가 이렇게 좀 나쁘게 얘기하면 치졸하게, 좋게 얘기하면 정교하게 나오면서 아이들이 체감하는, 뭐지?
분명히 나는 이거 되게 쉽다고 생각했는데 틀렸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매력적 오답이라는 것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칸트데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1등급 비율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예측은 3에서 4%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대요. 어렵다라고 인지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 뭐 대입의 핵심 변수를 얘기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수능 대비 전략과 우리 수업에 대해서 빨리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확한 독해력의 훈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독해력이라 함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단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단어를 안 해요. 이건 제가 정말 해가 갈수록 뼈저리게 느껴요. 왜냐하면 저는 영어에 미쳐 있었던 2000년대 초반부터 아이들을 만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초등에서 중등 올라올 때 제 생각에 지금 고1, 2 아이들보다 단어가 더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에 써 있는 어휘가 갖고 있는 기본 의미 외에 부가적 의미 이런 것들을 알아야 여기서 얘기하는 정확한 독해력이 됩니다. 정확한 독해력이라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단어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걸 바탕으로 해석이 정확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거든요. 독해라 함은 각 지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전개 구조에 따라서 주어진 시간, 우리가 통상 2분 내외, 그러니까 어려운 유형은 2분을 조금 더 쓸 수도 있겠지만 앞쪽에 쉬운 것들은 애들이 1분 미만에도 많이 풀거든요. 근데 그 1분 미만에 많이 풀려면 중심 내용을 빠르게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중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독해를 해야 되는 거죠. 글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중심 내용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힌트들이 다른 단어들로 배치가 됐는데 그걸 얼마나 빠르게 아이들이 눈에 그것을 이제 들고 이 지문은 결국 이 이야기구나 라는 가장 관통하는 메시지를 빨리 잡아야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이미 너무나도 지금 현재 난이도에서 안정적인 1, 2등급이 아니라면 1, 2월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그런 맥락의 수업들입니다. 자, 정확한 독해력 훈련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단어 수업을 하고 구문 수업을 할 때 그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가장 저변의 독해도 그러니까 해석도 되겠지만 그 각각의 키워드들, 다시 말해서 중심 내용을 알려주는 그 키워드들이 지문 안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이 돼요. 다른 표현으로. 그러니까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게끔 단어에 대한 센스가 있어야 되고 구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구문 독해라 함은 그냥 해석을 위한 것이라고 아이들이 착각하기가 쉬운데 지금은 아이들한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이게 뭐 강조 표현이 됐건 도치 표현이 됐건 가정법이 됐건 특정 구문이 이 독해 지문에 나오는 이유는 뭐하고 관련이 있어서다? 중심 내용과 관련이 있어서다라는 더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가정법의 문법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도치의 문법적인 어떤 어려움을 애들이 신경 써야 된다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강조 표현을 쓰느냐? 당연히 글이 갖고 있는 중심 내용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죠. 그런 센스들을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아이들이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도요. 기본적으로는 그런 각 컴포넌트가 독해 내지는 그 지문이 갖고 있는 중심 내용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파악하게 하는 훈련들이 1월부터도 되게 중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가적 의미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문맥상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는 너무나도 문맥적인 이제 언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ppreciate라는 단어가 있으면 애들이 하나를 외워요. 뭐 인정하다. 근데 이게 보면 사전에 보면 1, 2, 3, 4, 5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인정하다, 이해하다. 이를테면 뭐 받아들이다. 아니면 감상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근데 영어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말이랑 되게 달라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데 appreciate는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말을 내가 받아들일 게는 인정하다예요.
네가 한 말을 내가 정확하게 받아들였으면 또 이해하다도 되는 거예요. 작품을 본 다음에 그걸 받아들이는 건 감상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맥락이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이제 이 다의어들이 훨씬 더 아이들이 감이 빠르게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면 도대체 왜 이 단어는 이렇게 뜻이 많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맥락들의 기본적인 어떤 그 훈련들과 EBS 기출은 뭐 지금 간접 연계니까 소재나 배경 같은 것들이 중요하겠죠. 자, 이제 원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수업에 대해서 빠르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 3시간 반 수업을 할 건데 관리의 중요성을 작년에 더 절감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더 숙제를 못하고 생각보다 단어를 외워오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수업 때마다 아이들에 대한 그 개별 상담 노트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아이들하고 면담을 하고 면담 내용을 녹음을 한 다음에 녹음 내용을 정리를 하고 그 아이에 대한 개별 파일들을 따로 다 이제 노션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특이사항이 있거나 할 때 그 어머님들께 보내는 리포트에 반영을 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는 다들 비슷하죠. 뭐 다들 전문가들인데 뭐 이 필드에 10년 넘게 있고 사실 5년 10년 넘게 있으면 10년 차와 20년 차가 수능에 대한 이해도가 다를 수는 없어요. 우리는 수능만 푸는데 저처럼 뭐 아이를 1년 내내 한 반 아이들만 내내 보는, 그리고 수능밖에 푸는 사람, 풀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뭐 내용적인 노하우 측면에서는 크게 다를 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하는 거는 수능 코드 예열이라 함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단어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다. 단어가 이런 맥락에서 중요하다. 구문도 그냥 이거를 해석 때문에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구문이 나왔을 때 너희들이 이 지문에서 중심 내용이 어떻게 배치될 것인가에 대한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런 이제 예열이나 배경, 맥락, 소재 이런 걸 하고, 하프 모의고사는 통상은 20에서 25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중심축이 되는 주요 유형들로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하고 다시 한번 그날 했던 것들을 요약하고 이런 이제 수업들이 진행이 되고요. 겨울 같은 경우는 12월 30일 날 개강을 해갖고 27일, 1월 27일 이제 5주 동안 시즌 1 가장 저변이 되는 수업이 들어갈 텐데요. 이때 제가 보시면 이제 딥 3담, OT하고 딥 3담 상담이라고 한 것이 학생들별로 이야기를 좀 충분히 하고 학생과 강사 간의 신뢰감을 만들어 놓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선생을 향한 학생들의 팬덤을 만들지 않으면 사실 1년 동안 끌고 가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하는 그런 어떤 그 상담들을 하면서 쭉 진행을 하고, 계속 하프만 하다가 27일 하루는 풀모의고사를 봐서 어머님들께 이 아이들이 시간 제한을 두고 듣기부터 이제 18번, 45번 그 문항들을 풀었을 때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를 보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 저희 교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교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실만한 1타쌤들 교재들도 다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집필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거기에서 크로스로 선별해 갖고 내용들을 아이들한테 줄 수도 있어서 사실 컨텐츠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고 그 어떤 선생님들보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단편적인 우리 연구소가 그 제 수업만을 위해서 어떤 교재를 제작하는 게 아니라 회사들에 들어가는 교재들이 있고 그 회사들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요청을 주는 요청 사항에 따라서 가장 트렌드에 닿아 있는 그런 콘텐츠를 아이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아이들과 늘 소통을 하고 개인 질문을 받는 제가 기본적인 채널이 있고, 그날 수업했던 모든 우리 이제 뭐 이렇게 띄워놓고 수업하잖아요. 그 수업하는 자료는 아이들한테 이제 디지털 파일로를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이들이 보고 그 태블릿이나 노트북이 있으면 훨씬 더 그 컬러풀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 그때 보는 모든 성적은 어머님들께 실시간으로 수업 끝나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제가 올해 새로 도입하는 건데요. 집에 있을 때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올해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작년과 올해가 또 다른데
올해 이제 그 우리 반 아이들 중에서 약 60에서 70% 사이는 과제가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모든 것들을 해결을 하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그게 변동성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평균을 놓고 평균을 잡지 않고요, 최고점을 놓고 평균을 잡아요. 다시 말해서 한 5번 시험을 봤는데 본인이 만약에 81점이 나왔으면 자기 2등급이라 그래요. 뭐 73, 79, 81, 뭐 79 이렇게 나왔는데 자기 2등급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런 면을 제가 이제 그 변동성으로 보기 때문에 올해 뭐를 하냐면, 아이가 집에 있을 때 제가 학생들하고 심층 면접 때 얘기를 할 거예요. 너 숙제 언제 할 거야? 일정을 받아요. 무슨 요일에 할게요. 그럼 그 요일에 그 시간에 연락에 가서 아이들 숙제하고 단어 테스트 보는 거를 제가 조교가 아니라 전문가 선생님들을 같이 써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우리 회사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제 관련 독서실을 운영을 하는 큰 업체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 제가 아이들한테 내는 숙제와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외우라고 하는 단어들 같은 경우를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아래 보시면 앱이 있어갖고 아마 다시 또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우리 조교들이 하고 다른 전문가들이 해서, 저는 올 한 해도 마찬가지로 화요일 하루가 수업에 할당된 날이에요. 화요일은 그냥 제가 하루 종일을 그냥 수업했습니다. 저녁 때 아이들을 만나서 수업을 하는 시간 이외에도 그렇고, 그 요일 안에서 가능한 아이들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상담을 되도록 이제 진행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해서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학원에 오지 않는 날, 이 뭐랄까, 우리 근거 없는 낙관론자들, 우리 학생들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자신감이 넘쳐 있고, 시험을 못 봐도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았다라는 말을 이제 늘 하게 되는 우리 친구들, 올 한 해도 열심히 같이 걷고 뛰고 격려하고 친구가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